네, 안녕하세요.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온마음 센터 정기 포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에 했었는데요. 오늘 지난 3월에는 저녁 시간에 했었는데요. 오늘 4월에는 오늘 진행하는 4월 포럼은 멀리 우리 텍사스에 계신 저명한 교수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맞춰서 하게 되어서 오늘 금요일 이제 오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이제 올해도 4월이 다시 돌아왔고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이 7주기 연초부터 진상 규명과 관련된 청와대 촛불 시위와 노숙 농성이 올해 진행되었는데 사실 여러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7주기까지 대통령께서 진상 규명에 관한 단호한 어떤 의지를 밝혀주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여러 염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염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7주기를 맞이하는 이제 가족들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7주기를 맞이하는 마음 또 7주기의 분위기가 예년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팽목항에 걸려 있는 현수막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애도해야 되고 또 7주기를 넘어서면서 생명안전공원 또 민주시민교육관 또 극과 트라우마 센터 뭐 이런 형식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세월호의 애도와 또 희망 또 새로운 생명의 노래들을 또 우리의 철학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할지 그런 지혜와 어떤 용기 우리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진정한 애도를 통해서 미래를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정말 많은 그런 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의 도움을 받고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도움을 받고자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의 강남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의 권리, 정의, 환대 등의 문제 포함해서 다양한 국제 활동, 또 페미니즘 앞에 선 그대에게 용서에 관하여 정의를 위하여 등 여러 책을 쓰시고 또 여러 컬럼을 쓰시면서 약자들을 위해서 또 정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더 길게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우리 강 교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강 교수님 소개로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텍사스에서 저희 4.16에 대한 지혜를 듣고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금 세월호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시고 또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함께 해달라고 초청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은 모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다른 강연 준비할 때 가지지 못했던 굉장히 아주 복합적인 마음,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그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여러 가지 응어리들을 다들 안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도 팽목항에 2014년 7월에 갔었어요. 7월 말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개월 지난 다음이죠. 3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때 한국에 여기 학교 방학하고 한국에 나가서
제가 또 호주에서 언니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호주에서 언니가 와서 한국에 있는 언니 가족 또 호주에 있는 언니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7월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가니까 7월에 거길 가니까 늦은 여름인데 늦은 오후였어요. 아직 해가 지진 않았는데 그때 그 분위기가 제가 참 잊기가 힘들었습니다. 아, 그때 그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쫙 덮여 있었어요. 어떻게 좀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늦은 여름인데 늦은 여름 늦은 오후 짙은 먹구름이 쫙 깔려 있었고 제가 내려서 차에 내려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가족이 아무 말도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약속한 것 같이. 걸어가는데 제 눈에 먼저 띈 게 신원 확인소 가는 길이라고 하는 팻말이 보였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서서 보면서 저 신원 확인소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패러독스적 슬픔의 공간이구나. 자, 신원 확인소에 가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 또 거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짙은 슬픔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 신원 확인소 가는 길, 가는 길과 오는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 마음에 너무 아프게 다가와서 거기서 잠시 그 팻말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슬픔의 응어리들을 그 가족들은 품고 살아야 됐을까. 살아남은 가족도 그렇고 살지 못한 가족들도 그렇고 각기 다른 슬픔의 응어리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고 가는 그 공간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팽목항을 쭉 걸어가는데 제가 거기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제가 물건들을 보면서 메모로 남기기도 하고 있는데 신발도 있고 라면, 쌀, 소주, 과자, 김. 아마 누군가의 가족이 그 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 건지 김, 콜라, 귤, 옥수수 이런 것들이 그 팽목항에 쫙 있더라고요. 그 노란 리본하고 이름들이 쓰여진 종이들이 막 나부끼는데 바람 불고 그리고서 그 부둣가 곳곳에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화려하게 살고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의 그 일상적인 정말 아무 큰 욕심 없이 그렇지만 정겹게 살아갔었을 그 사람들의 자취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부재 속에 현존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재 속의 현존 눈에 보인다고 해서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죽은 이들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물건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것 같은 그 음식들, 물건들 속에서 그런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다면은 환하게 웃으면서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괴로우기도 하고 슬퍼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살아있음의 생생함을 느꼈을 그런 존재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여기 현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무엇일까? 우리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너무나 조촐한 일상적 이 물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갔던 그 팽목항의 그 모습을 한참 시간이 지금 7년이 지났지만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날씨도 그렇고 그 분위기 여러 가지가 주고 있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저에게 너무나 많은 말을 건네고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말들을 그대로 다 하기도 어려웠고 그저 글로만 그저 조금씩 남겼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이 지금 세월호
벌써 7년이 지나가는데 세월호 참사가 우리가 여러 가지 리본도 있고 또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런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저 나 우리 세월호 안 잊을게요. 그런데 그 세월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체적인 삶에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서양에서도 뭐 세계 도처에서 지금 미얀마에서 이런 지금 참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곳곳에서 일어난 어떤 특정한 사건들은 그것이 개인적이거나 사적이기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무수한 과제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새롭게 다짐해야 되고 새롭게 다시 상기해야 되는 과제들은 무엇일까? 또 그 세월호 참사가 그저 거기에서 고통을 당한 그저 특정한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적, 정치적 그런 사건들과 어떻게 의미가 연결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 제2차 대전 때 나치가 행했던 홀로코스트를 그 당시에 나왔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개념이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일에서 그 나치 에 의해서 그냥 유대인들이 그때 유대인들만 그렇게 참사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성적 소수자들 또 외국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무참한 여러 가지 그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개념이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자리 잡을 때는 그것이 그냥 유대인에 대한 범죄가 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이 인류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집단이라고 해서 그게 특정한 집단만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집단만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에서 흔히 인류에 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 역사적인 의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또 종교적인 의미까지 이 세월호 참사가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자기 스스로 속에서 각인하고 또 같이 연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의 하나의 과제이고 또 우리 앞으로 세대에 대해서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고유명사가 됐어요. 마치 홀로코스트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하나 그저 이름, 배의 이름이 아니라 그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로 이제 자리 잡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합적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참사라고 하는 거 그냥 무슨 교통사고다 이게 아니라 왜 참사라고 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세월호 사건을 그저 교통사고처럼 그저 이렇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아직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정확하게 규명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7년이 지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공공의 선보다는
어떤 한 기업이든 어떤 특정 집단의 개인의 그 이득을 최대 덕목으로 하는 그러한 자본주의적 사고가 이렇게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공공의 선, 우리가 지켜내야 될, 추구해야 될, 아무리 기업이라고 해도 공공의 선, 또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라든지 공공의 선을 우선적인 덕목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 그래서 사람의 안전이나 생명보다는 그런 이득이 더 우선하는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 빚어낸 하나의 참사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당시에 그 정치적 구조에서 사실은 한 국가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국가에 속한 국민들, 시민들의 생명, 그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 생명, 사회적 생명, 정치적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국가의 우선적 하나의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득 중심의 어떤 국가의 민낯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명 중심이 아니라, 기업도 생명 중심이나 공공의 선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이 최고였고, 국가도 그 당시 정부도 사실 생명이 아니라 굉장히 국민들을 방관시키고 이득 중심이라고 하는 국가의 가치의 민낯을 드러냈죠. 그래서 그 무책임성,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기업이든 그것이 정부든 그 무책임성, 책임의식의 부재와 이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사를 빚어낸 것, 피할 수 있었는데 경험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참사라고 그러죠. 사고는 우리의 통제 넘어 있는 것이지만 참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적절한 리더십을 활용하고, 또 생명, 이득 중심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가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생명 보호라고 하는 것에 우선성으로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부 관료들이든 그 조직의 수장들이든 그 배의 뭐 선장이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무책임성이 이러한 참사를 빚어낸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살아남은 우리, 지난 7년 동안 저는 제가 어느 글에서도 썼지만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맞는 건 말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내야 될 그런 과제, 책임의식을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물타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월이 약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망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 망각이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수하게 거기서 생명을 잃은 가족들이 지난 7년여 동안 또 앞으로 계속될 그러한 고통,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그 처절한 절망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가 잊겠다. 자, 잊지 않겠다. 그냥 그런 것만 그저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세월호 핀만 가지고 다니는 것만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연대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야 됩니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냥 말로만 기억할게, 잊지 않을게.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규정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상기시키는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는 애도에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많은 영향을 받은 이제 사상가의 작 데리다가 있는데 그 작 데리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애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애도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애도한다라는 게 뭘까? 애도한다는 게 뭘까? 애도가 도대체 뭐길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든 그 데카르트의 말을 넘어서서 나는 애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애도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우리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데 관계를 맺자마자 우리 한 구석에는 애도가 시작이 됩니다. 왜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 부부, 뭐 동반자, 친구, 동료, 자식, 뭐 부모 관계, 가족 관계 아무리 사랑해도 동시적으로 이 삶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데리다는 뭐라냐면 이미 어떠한 관계든 관계가 맺어지기 순간부터 우리는 한쪽에 애도의 응어리를 품고 살아야 돼요. 왜요? 당신이나 나나 둘 중에 한 사람은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모른 척 하고 싶지만 이미 만남의 기쁨, 관계의 기쁨 한쪽에는 언젠가는 당신과 나는 둘 중에 하나는 상대방이 가는 것을 봐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도한다,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외딴 섬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언제나 관계 속에 존재해요. 관계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별, 작별의 슬픔을 한쪽에 품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이 살아있을 때의 관계를 더 풍성하고 소중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그 애도의 공간으로부터 끄집어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끼는 사람들 있는데 제 물론 아이들도 있고 맨날 뭐 신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한쪽에는 응어리가 있어요. 언젠가 나와 저 아이들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제가 먼저 떠나야 되겠죠.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만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 너머에 있는 삶의 가능성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애도의 응어리를 품고 살아가면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고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서 파괴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불필요한 것 때문에 관계 소중한 것들 파괴합니까?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이번 주가 이제 우리 학생 어드바이징 하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이제 한 30분씩 학생들하고 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지금 새 학기 때 줌으로 이렇게 클래스라고 만나는데 그 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얼마나 당연하지 않고 소중한 것인가. 학생 라운지에서 그저 그냥 거기서 샌드위치 먹고 그저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정말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계에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고서 보지 못했던 소중함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에 도대체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정말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돈도 중요한 거죠.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을 의미를 만들어주고 아마 가족을 잃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날 겁니다. 그저 우연히 받았던 카톡 메시지 한 줄, 전화 한 통화, 이러고 저러고 뭐 티격태격 싸울 때도 그렇고 뭐 웃어 환하게 웃는 모습, 하다못해 싸우던 순간까지 그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도를 품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좌절 속에 슬픔 속에 잠겨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유한한 삶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의미들이 뭔가를 끊임없이 상기하게 하는 거죠. 나는 애도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애도라고 하는 게 대체 뭘까? 그리고 진정한 애도와 위험한 애도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애도, 또 책임적인 애도로 우리 함께 같이 걸어갈 것인가? 제가 데리다가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 그 귀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쾅했어요. 다른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못 봤거든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지 애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주 뭐라 할까요? 철렁했습니다. 이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제가 세월호에 관한 글을 오래전에 썼었는데 그때 데리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매 죽음마다 세계의 종국이다. 아마 이 세월호 때 가족을 잃은 그 가족분들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을 하신 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잃은 경험 한 사람 이게 무엇인지 알 겁니다. 매 죽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4명이 뭐 죽었다, 뭐 단원고 학생들 뭐 200 몇 명 죽었다 이런 거 이 숫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삶이 그게 세계의 종국이다. The end of the world라고 그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두 걸 생각해 한쪽에서는 반복성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눈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한쪽으로는 누군가가 죽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계의 종국이 마치 세계가 끝난 것 같은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월호 참사에서 자식 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는 분들이 가졌던 것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는 그냥 세계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사람이면 누구나 죽어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쪽만 맞지만 반쪽은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그냥 그 자체로 그 세계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이 데리다의 두 말을 여러분들이 우리 기억하면서 생명의 매주마다 세계의 종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300명이 뭐 한 명이 죽으면 괜찮고 뭐 500명 죽으면 굉장한 거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매 순간마다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한 명 한 명 얼굴 하나하나의 사라짐입니다. 그건 대체할 수 없는 얼굴의 사라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대체 불가능한 것인가. 대체 불가능성, 생명의 대체 불가능성, 한 명 한 명의 생명입니다. 그냥 뭐 집단적 생명이 아니에요. 무슨 몇백 명, 뭐 100명, 200명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새롭게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한 애도는 뭘까?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가 되게 강연하면은 세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이상 하면 한 5가지, 7가지 하면은 굉장히 힘드니까 세 가지만 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 위험한 애도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 뭐 10가지도 할 수 있지만 첫째는
좌절과 절망감 속에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애도한다라고, 위험한 애도는 좌절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좌절과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면은 냉소적으로 돼버립니다. 냉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이 여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자기가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들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 뭐 되는 거 없어. 이게 냉소적인 하나의 그 말투예요. 그래서 그 위험한 애도라고 하는 것은 좌절과 절망감의 늪에 빠지는 것. 그것은 냉소주의로 이어가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험한 애도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소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사회적 공인이라든지 또 뭐 여러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위험한 애도는 그 죽은 이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입니다. 이상화해 버려요. 마치 아무것도 흠이 없는 사람처럼 이상화해 버리는 것. 특히 누군가가 죽고 나면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하죠. 그거는 위험한 애도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음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도가 마치 이상화가 애도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인간됨, 단점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결을 다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애도의 진정한 의미지 마치 무흠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건 이상화, 위험한 애도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아픔과 고통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이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내면화하는 것. 그게 위험한 애도. 내면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 살아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내가 이제 여기에서 걸어 나가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내면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하나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자기 속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무기력감, 낭패감, 그런 냉소성으로 똘똘 뭉친 그냥 자기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고통의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고통의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둬 버립니다. 이제는 아무 의지도 없고 무엇인가를 할 하나의 그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지도 못해요. 자, 이것이 위험한 애도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내면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애도는 뭘까? 이런 세 가지 위험한 애도를 물론 벗어나면서 첫째는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희망이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희망이라는 말이 뭐 사랑이라는 말도 그렇지만 희망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값싸게 오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렇죠. 자, 제가 생각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공의 보장을, 승리의 보장을 해주는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뭐 희망을 가집시다. 저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 어귀가 주고 있는 이 어귀를 볼 때마다 굉장히 그 양가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차서 희망이 가지자는 얘기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침몰한 진실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집시다. 이런 어투의 희망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때는 헛된 희망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절대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 누가 진실이 침몰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진실을 밝히려고 애써도
이 인류의 역사 속에는 묻히는 진실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끌어안고서 안는 희망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희망의 근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승리주의적인 그런 보장에 근거한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의 근거는 뭔가? 희망의 근거는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 씨름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씨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그러면서 우리가 밝히려는 진실이 침몰할 수도 있어요. 무수한 역사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억울하게 무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 인류 역사 속에서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막 승리주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다 할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런 승리주의적 희망이 아니라 저는 회의주의적 희망을 끌어안고 변화를 위해서 한 걸음씩 뛰는 것, 저는 회의주의적 희망을, 건강한 회의주의적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의 토대는 뭐냐면 승리의 보장이 아니에요. 그 희망의 토대는 뭐냐면 이 변화를 위해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한 걸음씩 뛰는 그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역사 속에서 소위 실패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소위 사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씨앗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실패하고 죽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열매를 한참 후에 맺기도 하고 얼마 후에 맺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승리주의적인 그런 희망이 아니라 건강한 회의주의에 기반한 희망, 다양한 가능성들을까지 끌어안으면서 실패의 가능성까지 끌어안으면서 변화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면서 한 걸음씩 떼는 그 희망, 그것이 저는 진정한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애도,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에 대한 애도를 진정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번째 진정한 애도는 뭐냐면 그 죽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삶을 우리 어깨에 메고, 제가 그 데리다가 그런 표현을 해요. 어깨에 메고 그 사람들이 살려고 했던 그 삶까지, 그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그 사회, 그 세계에 대한 꿈까지 어깨에 메고서 살아남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책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살고자 했던 그 세계를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 기억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한다고 생각하죠. 제가 영어로 쓴 책의 어떤 챕터는 미래를 기억한다, Remembering the Future라고 하는 챕터를 쓴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과거만 기억한다고 하지만 저는 세월호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 세월호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이 표상하고 있는 미래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가 이루지 못한 삶을 우리 어깨에 메고 그 사람들이 꿈꾸던,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그 세계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살아남는 것. 자, 여기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하는 건 육체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절망의 늪에서 넘어서서 살아남는 것. 또 자기의 고통의 감옥 속에를 넘어서서 살아남는 것. 이런 의미의 살아남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애도의 두 번째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나는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이야. 내 가족이 그렇게 됐어.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음을 경험해서 나는 이제 고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통하는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자 했던 그 세계, 내가 보다 정의로운 어떤 세계를 보고자 하는 그 세계를 기억하면서 변화의 주체자로 전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식 전이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애도의 세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 제가 변화의 주체자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주체자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익숙한 말인데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말 같아서 제가 변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주체자. 주체자라고 하는 게 에이전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전트예요. 내가 하는 하나의 내가 중심이 돼서 변화의 씨를 뿌리는 것. 자,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애도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진정한 애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까? 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의 소중함, 이 생명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살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책임적 애도, 진정한 애도, 책임적 애도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돌봄의 소중성, 또 이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마 코로나 이 미국에서는 코로나 일으키지를 않고 그냥 코비드 19 뭐 이래요. 그러니까 코비드라고 그러는데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끔 코비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는 자꾸 코비드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주 경험하게 된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는 게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만 뭐 어떻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나 혼자만 어떻게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고 나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나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어떤 철학적인 낭만적인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절실한 생존의 문제가 바로 함께 살아갑니다. 저는 이 세월호 이 참사가 우리에게 준 것은 이 하나의 생명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기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한 먼저 보내야 됐던 분들은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저쪽에 있구나. 사회적인 구조도 잘 돼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책임적으로 그 정치를 수행해야 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책임적으로 그 세월호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던 그런 것들도 책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면 선장이나 그 세월호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이 책임적이었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 소중한 생명들이 무참하게 그렇게 수상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 있는 하나의 내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모든 생명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런 모토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음표를 붙이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낭만적으로 자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묻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모토는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세월호를 기억한다. 모든 생명은 뭐 귀하다. 이런 말들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하나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게 뭘까? 정말 모든 생명이 귀하다고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저 이 뭐 부잣집 자제분들, 가난한 집 아이들. 자, 이런 표현이 무슨 뭐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명의 위계를 보여줘요. 그죠? 한국말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제분들. 아마 미국말 같으면 그냥 뭐 철드런인데, 애들인데, 자제분들 하면은 훨씬 높임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생명이 귀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계가 우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부잣 집안의 생명은 훨씬 더 귀하고 가난한 집의 생명은 덜 귀하다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하게 있어요.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잣집 자제분들. 저는 무슨 뭐 특정한 무슨 정당 뭐 하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쓰고 있는 개념이나 단어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찰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저 사람은 어떤 개념들을 쓰고 있는가. 저희 학교에 요즘 이제 새로 패컬티를 그 교수들을 뽑는 하나 지금 최종 인터뷰를 3명을 하고 있는데 3명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집니다.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쓰는 개념들이 뭘까? 그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 사람들은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인터뷰가 끝날 때쯤 되면 한 15분, 20분 남겨놓고 자,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뭡니까를 꼭 물어봅니다. 저는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를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그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개념을 쓰고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질문의 폭을, 깊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드러내요. 자, 그런데 이 서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하나의 그 도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의 머릿속에 이 생명의 위계가 저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부잣집 자제분들과 그 아이들, 가난한 집 아이들, 또 뭐 강남과 비강남. 자, 전 뭐 시간이 많다면 이런 것이 왜 문제인가를 다 뭐 우리가 분석할 시간이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모든 생명이 귀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들을 우리가 생명의 위계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소수자와 성다수자, 또 부잣집 사람들과 가난한 생명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생명들. 제가 오늘 이번에 그 세월호, 지난번에 우리가 했을 때 세월호에 외국인이 5명이 탔었죠. 그 5명 중에 미국 시민이 2~3명이 있었다. 영국이나 독일 시민이 2~3명이 있었다. 그랬다면 세월호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싶은 원인 규명이 저는 그해 벌써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소위 강남의 부잣집 자제분들이 탔다. 거기 200명이 탔다. 그러면 그해 벌써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위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 탔던 외국인이 중국인 그 조선족이고 또 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별로 국력이 우리 한국보다 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은 그 생명의 위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의 소중함.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돌보는 일을, 돌봄의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 자, 그런데 그 생명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낭만적인 모토가 아니다. 모든 생명은 귀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우리 학생이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그냥 무심히 했다 그러면은 그 학생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한 1시간 이상 토론을 합니다. 자, 도대체 이웃에 어떤 범주를 넣을 것인가? 여기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한다고 미등록 이주자들을 자기가 직업을 주고 그랬다면은 그 법적으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직업을 주고 쉘터를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 이웃을 사랑하자, 모든 생명은 중요하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공허한 그런 모토로 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생명 돌봄이라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자,
성명 돌봄이라고 하는 거 책임적 애도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칠판이 없으니까 자 그리기 바랍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애도하는 것이다. 애도란 대체 무엇인가? 위험한 애도가 있고 진정한 애도가 있다. 그 진정한 애도는 책임적 애도로 우리를 끌어낸다. 그래서 제가 지금 책임적 애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 돌봄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거든요. 근데 그 생명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생명을 돌봐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역량이나 그런 것 넘어서서 제도적인 생명 돌봄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생명 돌봄 또 사회적 생명 돌봄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의 생명 돌봄. 그래서 이 생명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 같이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확산돼야 그 사회가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사회가 됩니다. 부잣집 생명만 생명이고 가난한 집 생명은 덜 생명으로 보는 사회, 그런 어떤 생명의 위계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내는 사회는 생명 돌봄을 한 개인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은 지나치게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이 첫 번째 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정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생명 돌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명 돌봄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야말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토대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된다. 누군가의 생명을 돌보고 어떤 생명의 돌봄의 의미를 우리가 할 때는 그냥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그런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시혜를 베푸는 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권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다. 그건 왜 중요하냐면 시혜를 베풀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게 생기겠어요? 위계주의가 형성이 돼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위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쨌든 시혜를 베푸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뭔지 어쨌든 우월하다. 이런 위계에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윤리적 위계주의가 형성이 돼요. 어쨌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동료 인간으로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런 배려를 받는 것, 국가적 배려, 제도적 배려. 제가 그 독일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 산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독일에 무슨 영주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으로 갔는데 학생이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받아야 되는 여러 혜택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뭐 영주권이 아니고 학생 비자로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아이 한 명당 양육비를 국가가 줍니다. 그 사람들 독일 사람들 세금 걷어서 우리는 세금도 안 내지만 줘요. 또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기본적인 집의 조건이 있어, 거주의 조건이 있어서 방이 두 개 있는 아파트에 사는데 낼 수 있는 돈이 한 달 예를 들어서 뭐 천 마르크인데 낼 수 있는 돈이 뭐 100마르크밖에 없다. 그러면은 국가가 900마르크를 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런데 내가 그런 국가로부터 그런 걸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독일이 내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해주는구나. 나는 불쌍하고 뭔가 나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니까 뭔가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한 권리입니다. 또 그런 리소스를 그런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나눠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커스모폴리탄 권리라고 그러는데 칸트가 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 돌봄의 과제를 할 때는 그것이 책임의 문제다. 나의 책임이고 받는 사람은 그런 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부자니까 내가 돈 내서 저 사람 도와줘야지. 나는 좀 시간 나니까 저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인간으로서의 책임이고 저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는 그 돌봄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위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동료 인간이라고 하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 돌봄이 수행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다. 아마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어떤 교회에서들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어떤 사건이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신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신이 심판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나님, 신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무수한 카트리나 무슨 그런 자연재해가 나왔을 때 이거 분명히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자식이, 당신 가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 골라가지고 자,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내가 벌 줘야지. 자, 보니까 당신의 뭐가 뭐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줘야지.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생명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이고 사적으로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정치가를 그래서 또 뽑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해는 무엇일까? 저 사람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온전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생명의 위계를 보지 않는 그런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정치가인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의 특정한 종교에 소속을 하고 싶으면 그 종교의 지도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양한 생명들을 위계를 만드는 사람인가? 차별하는 사람인가? 부잣집 사람들은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런 지도자인가? 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이 생명 돌봄은 그렇게 나 혼자서 나는 생명을 돌보겠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의식 세계를 점점 확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큼 생명의 소중함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돌봄 장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건강보험제도, 생명돌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제도, 교육 혜택, 주거 정책 그런 것들이 정말 무수한 생명들에게 다 골고루 평등하게 베풀어주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보는 게 우리의 생명돌봄의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생명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중요해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내 자신의 의식 속에 무수한 생명들의 위계를 내가 혹시 만드는지는 않는가. 또 국가가 정치가 기업이 종교가 이러한 생명의 위계를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모니터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감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시할 것은 우리가 뽑은 정치가들이 혹은 우리가 소속한 종교 집단이 혹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 집단이 공동체가 이런 생명의 위계를 조장하는가 아니면은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을 확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보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이 생명 돌봄의 과제 이러한 생명의 위계주의에 대한 저항이 바로 생명 돌봄입니다.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하지 않으면 이것이 틀렸다라고 저항하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무수한 생명들이
이렇게 무수한 참사를 당할 것이고 외면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뭐 최근 여러 가지 일들에서 봤지만 육체적 죽음도 있고 사회적 죽음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 그것도 죽이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 생명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들의 위계를 설정해서 이런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 가난한 사람, 성소수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인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에 중심에 있지 않은 저쪽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 그런 거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위계주의에 대한 저항, 그것이 바로 생명 돌봄의 하나의 양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자면 사실은 인간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생명을 확장할 것인가, 동물 생명, 식물 생명까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든 하나의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기후 변화의 문제라든지 이 생태계 파괴하는 인간의 그런 어떤 이기주의적 구조들이 사실 이런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런 생명 돌봄의 그 생명의 범주에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 생명 중에도 다양한 생명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장애인의 몸을 가진 생명, 비장애인, 장애인도 정신적 장애, 육체적 장애, 다양한 장애들이 있어요. 또 나이에 따른 위계, 그러니까 젊은 생명, 나이 든 생명,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또 이 피부 색깔이 다른 종류의 생명들, 국적이 다른 종류의 생명들, 이런 생명들의 다양성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더 확장한다면 동물 생명, 또 더 확장한다면 이러한 살아있는 모든 식물 생명, 생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가져야 될 책임성은 무한하다. 그냥 무한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여러분들이 좌절의 경험을 하시는 그런 말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하나의 현상들, 또 우리의 책임의 어떤 범주들 무한합니다. 인간의 다양한 생명만이 아니라 동물 생명, 식물 생명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좌절의 경험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크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전에 요만큼 했다면 어떻게 그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을까? 그겁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나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 것, 내가 타자를 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꾸는 것, 내가 개입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런 조금씩의 걸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구조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의 인간됨을 지켜내면서 타자의 인간됨을 끊임없이 볼 수 있고, 그 타자가 다양한 타자들 속에서 내가 그 다양성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거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남성, 장애인, 비장애인,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소수자, 한국인, 혹은 가난한 사람, 나라에서 온 외국인. 여러분들 이 범주는 끊임없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른, 아이. 어른 생명, 아이 생명. 무수한 것들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또 학연,
인류학교냐 뭐 스카이냐 아니냐 또 수도권 대학이냐 아니냐 이 작은 한국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수도권 대학이냐 지방 대학이냐. 제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가 남한의 7배가 됩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왜 그렇게 나누는 게 많습니까? 서울, 뭐 충청, 경상도 지역, 뭐 호남, 영남 그렇게 지역 간의 그 어떤 그 위계들 또 뭐 스카이 출신이냐 어디냐 또 수도권 대학이냐 지방 대학이냐 뭐 이런 말 자체가 지방 대학이라는 말 자체도 참 다른 나라에서 있기가 참 힘든 말들이에요.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식의 확장을 넓히는 것부터가 저는 생명 돌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생명 돌봄의 시작들. 자, 그러면서 또 생각해야 될 거가 생명 돌봄이라고 하는 건 연대성으로의 생명 돌봄. 네 번째입니다. 연대성으로의 생명 돌봄. 저는 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연대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잊지 않겠다. 그런 내가 연대하겠다. 무엇과 누구와 연대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연대하는 거고 누구와 연대한다는 것인가?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건데 그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물론 같이 있는 것도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것에 같이 동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연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동질성의 연대와 다름의 연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연대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의 연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연대한다 그러면은 자, 여자는 여자들하고만 연대할 수 있고 뭐 장애인은 장애인들하고만 연대해야 되고 또 성소수자는 성소수자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만 연대해야 되고 이거는 동질성의 연대예요. 동질성의 연대입니다. 그런데 이 동질성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진정한 사회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동질성의 연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성차별의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그냥 여자들만 연대해야 돼. 남자들이 연대하면 저 사람들, 자, 여자들 편에서 어떤 그룹은 남자가 연대하면 저 사람 좀 뭔가 수상해. 그래서 남자가 페미니즘 하면은 저 사람들은 플라스틱 페미니스트야. 멀리서 보면 진짜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가짜야. 이런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끊임없이 줍니다. 자, 그거는 안에서도 그러고 밖에서도 저 여자들 문제인데 내가 괜히 연대했다가 괜히 또 뭐라 그러지. 또 성소수자 문제도 나는 성소수자는 아닌데 내가 저거에 연대해도 되는 것인가? 또 장애 문제가 오면 내가 장애인이 아닌데 내가 저 문제에 연대해도 되는 것일까? 자,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인류에 대한 범죄. 제가 가끔 성소수자 그 모이는 데 가서 강연을 할 때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할 때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성소수자인가? 왜 성소수자도 아니면서 이것이 이 질문이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하나는 당신은 성소수자가 아닌데도 우리와 연대하니까 참 정말 반갑다. 이러는 의미의 질문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성소수자가 아닌데 우리와 연대한다라는 거 조금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는 그건 연대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성소수자에 대한 범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저는 인류에 대한 차별,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당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연대에서 당사자성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그 역사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다양한 그룹의 연대가 가능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서
흑인들, 노예 흑인들만 운동을 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어요. 무수한 의식이 있는 백인들,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동조했습니다. 같이 함께 했어요. 그게 바로 다름의 연대입니다. 자, 또 미국에서 여성운동이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이제 구성됐을 때, 1848년에 거기 미국에서 처음 여권운동이 일어났던 공식적으로 했던 그 장소가 미국의 그 세네카 폴스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어떤 교회를 빌려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가 장소를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하도 지역 신문이나 이런 데서 반대가 심하니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성서도 봐라. 성서에서도 남자의 여자는 뭐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고 근데 어디 여자들이 뭐 참정권이고 평등이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그 여권 운동이 반성서적이다. 비기독교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이 1848년입니다. 그 교회 빌려주기로 했던 교회가 빌려주기 않고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상징적으로 나온 노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 노래를 불러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노래의 내용은 여성들은 도착하고 있다. 대로에서도 오고 작은 골목길에서도 온다. 자,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교회가 문을 다 닫았을 때 어떤 남성이 교회 건물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열린 창문이 있나 보고서 열린 창문 하나가 있어서 그 남성이 그때는 여자들이 바지 입고 다니던 때가 아니니까 여자들이 그 일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 남성이 그 창문으로 들어가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서. 이게 하나의 우연적인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상징적으로 한 문이 닫혔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다른 문을 여는 겁니다. 대로가 막혔으면 작은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새로운 변화의 운동, 연대 운동의 끈질김입니다. 그리고 다름의 연대의 하나의 예증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여성운동도 소위 당사자 여성들만 모여서 여성운동이 가능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들만 모인 그런 동질성의 연대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다양한 젠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지만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그 목적에 연대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운동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름의 연대. 저는 한국 사회에서 하도 한국 사회는 동질성을 강조하는 사회예요. 저는 그게 한국의 하나의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동문. 여러분들 무슨 카톡 뭐죠? 그룹 그거에 무슨 그런 동질성을 연대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죠. 같은 교회 출신이 만나는 것. 또 뭐 같은 고등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대학, 같은 과. 하여튼 이 동질성을 찾는 그런 그룹들이 카톡 그룹에 너무나 많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동질성의 그룹에 저를 초대해서 한때 제가 그냥 다 탈퇴합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뒤에서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강남선 도대체 뭐냐. 근데 그런 동질성의 공간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그런 대화들이 아니라 물론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동질성 안에 맴도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유 세계를 제한시키고 또 우리가 확산해야 될 다양한 것들을 가로막고 그래서 저는 이런 연대의 중요성에서 우리가 그런 동질성의 연대가 아니라 그런 다름의 연대를 우리가 구성해야 된다. 한국에서는 특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학연, 지연, 인연 저는 그런 거 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 보는 그런 관계 맺기 방식이 확산된다면 저는 한국 사회가 훨씬 더 민주적이고 성숙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이 동질성 가지고 묶는 연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문화마다 각기 다른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나라에서 살아봤는데 한국, 독일, 미국, 영국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병들인데 제가 한국을 볼 때 독특한 정말 고쳐야 될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그 동질성으로 묶이는 그 집단의식입니다. 인간을 한 개별적 존재로 보지 못해요. 그 시선에서는. 그럴 때는 인권의 개념, 또 무슨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성숙할 수가 없어요. 민주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 이해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이라도 무슨 소위 가장의 대표로 해서 뭐 정치가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 사람마다 투표권이 따로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개체적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그 형태를 받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런 완전히 반민주주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동질성의 집단 속에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글에도 많이 썼지만 선배 후배 그런 언어로 서로를 호칭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진정한 비판적 토론 불가능해요. 어디 선배 교수에게 후배 교수가 비판합니까? 비판적 질문 던질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욕도 많이 먹지만 미국이 어쨌든 신제국이라고 하는 욕을 많이 먹지만 동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소위 신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강점 중에 하나가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거기서 발전하고 대학의 연구, 놀라운 연구도 거기서 가능합니다. 대학 사회에서 다 서로 이름 부르거든요. 무슨 총장님, 학장님 이런 자체가 없으니까 서로 다 이름 부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젠더 상관없어요. 직책 상관없습니다. 동등한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니까 치열하게 비판적 토론도 가능하고 학문적 구조에서도 선배 후배 이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끈질기게 비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무수한 연구소들 또 학생들도 교수라고 뭐 교수 앞에서 막 할 말 못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요. 저는 그것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강대국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어떻게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전 대학 안에 있으니까 이 교육 구조 자체 안에서도 어릴 때부터도 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별적 개체성의 의식을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주고 대학 사회 모든 구조 안에서도 그 구조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연구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선배 후배 뭐 이런 구조 속에 갇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질성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대 동질성의 연대가 아니라 다름의 연대. 자 여기 보니까 설명해 주신 노래 그랬는데요. 노래 제가 이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근데 그 영어로 돼 있어요. 뭐 원하시면 제가 슬쩍 불러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책임적 애도 이 생명 돌봄의 구조를 가지고서 볼 때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생명 돌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죠? 생명 돌봄의 궁극적 목표는 뭐겠어요? 나와 너, 무수한 너들 함께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감. 그래서 살아감은 함께 살아갑니다. Living is living with. 이거 뭐 데리다가 한 말입니다. 살아감이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애도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애도하는 건 뭡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서 애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친구 사이다.
동료 사이다, 가족이다, 연인이다. 그런 관계가 설정되자마자 한쪽에 애도의 응어리를, 슬픔의 응어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애도와 슬픔의 응어리가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관계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런 공간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불필요한 집착인가? 무엇이 내가 버려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가 끈질기게 부여잡아야 될 것인가를 상기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애도의 응어리, 애도의 공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 가슴 한쪽에 우리는 애도의 공아리, 여기 이렇게 애도의 공아리를, 응어리를 여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 위험한 애도 속에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애도, 적극적 애도, 진정한 애도의 공간으로 해서 이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소중한 것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그 공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 돌봄의 궁극적 목표, 진정한 애도, 책임적 애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뭐냐 하면 다양한 생명을 돌보는 것, 책임적 돌봄, 그런 연대 구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돌봄의 과제, 책임적 애도. 그리고서 그것이 생명 돌봄이 무수한 생명의 위계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구조들, 우리의 의식들, 가치 체계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동질성을 나눈 사람들끼리만 연대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차원까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것,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책임적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저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묻고 싶으신 것들 그런 것들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